你们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见到你们很高兴, 만나서 반갑습니다. 从今天开始跟我一起学习汉语. 오늘부터 저와 함께 중국어를 배우실 거예요. 我是李瑞英, 저는 이서영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직접 얼굴 보면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이 나아진다면 수서 명화 복지관에서 얼굴 보면서 같이 공부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어를 배우기 전에 중국어를 쓰고 있는 나라 중국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눈에 보아도 한반도와 비교했을 때 훨씬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면적은 한반도 면적의 4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국만 비교해 봤을 때는 최소한 80배 이상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죠. 자, 보시면 제가 4개의 직할시라고 써두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 서울을 특별시로 지정하고 있고 그 밑으로 부산 직할시, 광주 직할시, 대전 직할시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4개 직할시 안에 수도, 북경, 베이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할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행정구역으로 지도에서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보시면 베이징 찾으셨나요? 베이징은 비교적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와 거리도 가까운 편이고 여기 별표가 표시되어 있죠. 좀 보이게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 볼게요. 네, 그 다음 바로 밑에 텐진 천진시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그리고 해안 연안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상하이, 상해시가 바로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상해는 굉장히 번화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죠. 그 다음 마지막 남은 직할시, 중칭, 중경시는 내륙 쪽에 있습니다. 상해시에서 왼쪽, 중국에서 보면 서쪽 쪽에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 중칭, 상해시와 중경시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으로 익숙합니다. 그 다음 성 이렇게 써두었는데요. 이 성은 바로 한국에서는 도의 개념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런 행정구역 개념이고요. 중국이 워낙 넓다 보니 성의 개수도 그만큼 많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도에서 보시면 타이완이 보이는데요. 이 타이완, 대만까지 합해서 23개의 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개의 자치구라고 써두었는데요. 5개의 자치구는 중국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민족 중에서도 비교적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모여 사는 곳을 자치구로 정해두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에서 보면 왼쪽에서 위쪽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 위구르 자치구인데요. 신장 웨이우얼,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이곳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과 맞닿아 있고요. 실제 이 위구르족의 모습 보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쪽 사람들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중국인이라고 분류는 되어 있지만 우리 동양의 얼굴과는 다르게 굉장히 서양적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티베트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시장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냥 내려가다 보면 베트남과 아주 가까이에 있는 광시 장족 자치구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2곳은 이곳에서 위로 올라가다 보면 나옵니다. 닝샤 회족, 닝샤 회족 자치구인데요. 이 회족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하얀 모자를 많이 쓰고 다녀요. 아마 중국 여행하시다 보면 마주치신 적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 바로 위가 마지막 자치구 내이멍구. 네, 몽골과 맞닿아 있고 말 그대로 내몽고 자치구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특별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여행들 많이 가시죠? 마카오, 홍콩이 바로 여기 광동성 쪽에 있습니다. 네, 면적도 넓고 중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로 유명하죠. 인도와 더불어서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한 곳입니다. 14억에서 15억 인구라고 제가 써두었는데요. 이것을 수치상으로 좀 쉽게 느껴지게 제가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지구에서 인구가 모두 전체 몇 명인가요? 한 60억, 70억 이렇게 말할 겁니다. 14억, 15억은 쉽게 제가 느낌 오게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5명을 만나는데 그 중에 1명이 중국인이라는 소리예요. 네, 그렇게 말하니까 확 느낌이 더 오시죠? 네, 이 정도로 많은 인구고요. 제가 왜 오차를 1억 가까이 두었냐면 현재 공식적으로 중국 인구는 14억은 넘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람이 태어나거나 죽거나 하게 되면 네, 기관 같은 곳에 가서 기록을 하게 되죠. 그런데 현재 중국에서는 이 기록에 누락되어 있는 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까지 포함하면 아마 15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있거든요. 네, 편차가 1억이라니까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많은 인구가 단일 민족은 아니고요.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56개의 민족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써두었고요. 그 중에 전체 인구의 90%가 바로 한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될 중국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어는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그대로 발음하는 중국어위라고 거의 하지 않고요. 한유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유. 네. 그리고 저희는 그 중에서도 표준어인 보통화를 배우게 됩니다. 보통화. 어떠세요? 듣기에 한국어로 제가 말했던 보통화와 중국어 보통화 비슷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한자어 같은 경우는 배우다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중국어 발음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배우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배우는 것은 중국어 중에서도 표준어, 그리고 표준어는 보통화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제가 간체자라고 써두었는데 자, 옆에 한번 한자를 볼까요? 한자를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나라 국자가 있고 말맞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글자 옆에 각각 조금 더 간략하게 된, 간화된 어떤 글자들을 써두었는데요. 네, 등호도 같이 써두었죠. 맞습니다. 같은 글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이 정자, 번체자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 중국 대륙에서는 왼쪽에 제가 써둔 조금 간략화된, 간화된 글자를 쓰고 있고요. 이것을 간체자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글자들은 전부 간체자입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를 그대로 쓰기도 하고요. 좀 복잡한 것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제가 한국어, 한글, 중국어, 한자어 이렇게 써두었는데요. 여러분, 한글은 어떤 문자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를 그대로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글입니다. 이런 한글을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고 해서 표음 문자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옆에 나라, 국가 이렇게 써두었는데요. 우리는 바로 보고 읽고 바로 나라, 국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조차도 한글을 배우고 나면 비록 뜻을 모르더라도 읽거나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중국어는 다릅니다. 중국어를 쓰는 글자는 뭔가요? 네, 중국어를 표기하는 글자는 한자고요.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 국자 이미 알고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간체자를 처음 보여드렸을 때에는 모르셨을 거예요. 자, 이제 간체자, 제가 나라 국자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글자를 중국어로 읽으실 수 있나요? 제가 나라 국자의 간체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뜻은 나라, 국가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눈치채실 수는 있지만 중국어로 발음은 하실 수 없습니다. 네, 발음은 따로 있어요. 구어. 네, 이 발음을 따로 저희가 배워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어를 적는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 표의 문자라서 저희가 따로 발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배우실 거예요. 자, 이번 페이지에 한어병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 한어병음이 중국어 발음을 적는 발음 보호입니다. 자, 한어병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중국어의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발음 보호. 네, 제가 한어병음 노란 글자 한글로 써 두었고요. 그 옆에 간체자로 또 적어 두었습니다. 그냥 간체자로는 배우지 않고선 읽을 수 없죠. 그 밑에 영어처럼 보이는 바로 한어병음으로 그 발음을 달아 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유 피닌. 네, 한어병음은 중국어로 한유 핀인이라고 읽고 이렇게 한어병음으로 이렇게 써둡니다. 그 밑에 제가 중자를 하나 더 예로 들어 두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미 한자로 중자를 알고 있습니다. 뜻은 가운데를 의미하고 발음은 한국에서는 중자라고 하죠.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자, 중자의 한어병음은 이렇게 쓰고요. 발음은 크룽이라고 읽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크룽. 여러분 어떠세요? 느끼기에 한국어 발음 중자와 흡사하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자어의 발음 같은 경우는 중국어 발음과 흡사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중국어를 배우시면서 그런 것을 찾아보시는 것도 색다른 재미일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한어병음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보면 제가 이렇게 부분 색을 다르게 해 두었죠. 제일 앞부분 먼저 이 빨간색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이 빨간색 부분은 성모라고 부릅니다. 한어병음 요 한 글자 중에 해당되는 이 음절 중에서 앞부분, 이 앞에 나온 자음을 바로 성모라고 하고요. 나머지 뒷부분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둔 곳이 바로 운모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차 저와 함께 이 글자가 이 한어병음들이 어떤 발음을 낼 것인지도 배우실 거예요. 그 위에 보면 노란색으로 제가 조금 강조해 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조입니다. 성조는 바로 그 음절이 가지고 있는 높낮이를 표현하고 있어요. 네,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저랑 중국에 대해서 아주 조금, 그리고 중국어에 대해서도 약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어 발음을 표현하는, 표기하는 부호인 한어병음, 그리고 중국어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네, 성조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시다가 다시 만나요. 헤어질 때 인사는 再见입니다. 再见.